이게 AI가 바뀌는 거가 그냥 기술하고 산업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문화 전체를 완전히 문명사를 다 바꾼 문제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시대가 빨리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되게 20세기 틀에 박혀 있다는 거죠. 2030년이 되면 85% 직업이 20세기에는 없던 직업이고 유럽은 벌써 30시간 근무.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과학자라고 그랬지만 자기를 아티스트라고 그랬어요. 지식은 제한돼 있지만 상상력은 무궁무진. 사실 21세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AI가 지식은 다 커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상상력을 아티스트가 돼야 됩니다. 큰 의미에서 AI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제가 작년 9월에 그 국가 AI위원회 부위원장 맡으면서도 이제 저희 팀들하고 같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이게 AI가 바뀌는 거가 그냥 기술하고 산업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문화 전체를 완전히 문명사를 다 바꾼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뭐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영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 뮤화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빨리 볼러틸티 빨리 변하고 그다음에 uncertain하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다음에 컴플렉시티는 한 가지가 한 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앰비규스하다 뭐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거가 영향이 미쳐져 갖고 현상이 발현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뭐 문제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시대가 빨리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되게 20세기 틀에 이제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아주 대표적인 거를 뭐 저희는 이제 뭐 대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교육부에서는 이제 대학생 졸업생들의 취업률 통계를 많이 이제 제출하게 합니다. 근데 지난 2년 전 통계를 보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취업률은 평균 한 64%밖에 안 됩니다. 집에서 놀고 있고 이제 구직을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한 뭐 45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현상들인데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류가 한 10,000년 정도의 역사를 기록을 해왔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에서 회사를 다니고 거기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한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 사실 100년에서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에는 사실 뭐 저희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 졸업해도 회사의 취업은 거의 뭐 은행, 뭐 신문사 요 정도 아주 제한적이었고 취업을 한다는 게 그렇게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21세기는 요즘 빅 이코노미를 이야기하고 할 때에 어떻게 바뀔 건가? 꼭 취업을 해야 되나? 요즘 대기업에 취업한 친구들도 취업을 하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하지만은 뭐 제가 SK 뭐 그 잉크의 이제 이사회 의장을 한 6년 정도 하면서 쭉 보면요. 한 3년 있다가 나가고 하는 유목민처럼 생활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꼭 대기업에 꼭 취업을 해야 되나? 플렉스블리티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가 이런 변화들은 한 100년마다 커다란 기술의 변화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77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인간이 힘으로 하던 것들, 예를 들어 삽질하던 거가 포크레인 같은 기계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모든 걸 바꿔놨고요. 어,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1911년에 프레드릭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일을 잘게 쪼갠 다음에 그것을 조립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대량 생산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세기는 저희가 대량 생산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은 대량 소비도 하게 되고 대량 소비 때문에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공해 문제라든가 쓰레기의 문제라든가 너무나 많이 소비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20세기의 특징은 대량 생산 체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도 대량 생산 체제에 맞게 전공 하나만을 아주 잘게 쪼개서 익히게 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30년 동안 회사에서 취업을 해갖고 그 전공을 쓰면서 이제 60 정도의 정년을 맞게 되면 10년 안에 대부분 다 돌아가시는 그런 패턴들이 20세기의 패턴인데 이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그 패턴이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스카이 대학만 가면 평생 잘 먹을 것 같다. 이건 마치 19세기 말에 일본이 명치 유신을 해갖고 완전히 근대화가 되고 완전히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당에서 열심히 유학을 공부해갖고 과거 시험 붙으면은 양반으로서 평생을 잘 살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빨리 변하고 있고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모든 대상들을 영하고 일은 디지털로 다 쪼개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현재 이제 AI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저는 원래 미국에 유학을 81년에 갔을 때 일본이 하도 그때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제 일본을 연구를 시작을 했고 뭐 통산성의 첨단 산업 정책을 제가 연구를 했는데 그때 85년에 일본에 건너가서 통산성을 이제 필드 리서치를 하게 됐는데 그때에 아주 재밌었던 거가 후지스의 곤도 회장이라는 회장이 처음으로 CNC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컴퓨터 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컴퓨터하고 전화가 붙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전화가 어떻게 붙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휴대폰 다 이게 컴퓨터이기도 하면서 전화기이기도 하면서 뭐 비디오 카메라, 사진기 뭐 온갖 걸 다 하게 됐는데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게 됐고 현재 지금 정도의 성능의 컴퓨터를 70년대에 쓰려고 하면 아마 이 방 전체 크기 정도가 됐어야 되는 그런 건데 이게 변화하면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다 이제는 컴퓨터가 세상을 바꾸고 왔고 그다음에 AI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뭐 밀레의 만종에서처럼 이렇게 그 집에서 다 먹고 농작물을 키우고 집에서 옷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살았던 거가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회사를 가게 됐고요. 그래서 크게 큰 그림으로 보면 막스가 얘기한 노동의 소외 문제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 모던 타임즈라는 찰리 차플린의 무성 영화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을 노동이 원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 기쁨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사 조이는 일만 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사게 되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삶하고 노동이 분리가 됐고요. 그렇게 대량 생산 체제에서 제조업이 막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노동자들이 이제 그 안에서 소외당하기 시작하고 이제 화폐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노동조합도 나타나게 한 것이 거의 한 100년에서 길어야 150년 정도밖에 안 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빨리 해체되고 있어서 작년에 일본에서 나온 책을 그 법대 교수가 쓰신 책을 봤더니 과연 지금의 노동법이 이제 점점 프리랜서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노동법 체계가 맞는 건가? 인간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것을 보호해 주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대기업 아니면은 제조업 기반의 그런 노동 시스템으로만 다 돼 있는 것들인데 빨리 바뀌게 된다. 세상이 빨리 바뀌는 거는 뭐 그다음 슬라이드에 뭐 많이 보셨겠지만 1900년에는 대량 생산 체제가 시작되기 전에 뉴욕의 피프스 애버뉴 5번가에서는 전부 다 부활절 퍼레이드가 마차였습니다. 그런데 13년 뒤에는 이것이 전부 다 포드 자동차로 다 바뀌었죠. 19세기에는 아마 뭐 왕이나 뭐 귀족들이나 이제 그 자체 생산했던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녔겠지만 이제 굉장히 빨리 보급이 됐습니다. 밑에 통계를 보게 되면 1920년에 미국 전체 100만 대 정도의 자동차가 있었는데 9년 뒤에는 2,900만 대, 거의 30배가 늘어났습니다. 맨 처음에 자동차가 막 등장했을 때에 사람들이 뭘 걱정을 많이 했냐면 마부들이 직업을 잃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보게 되면 그 운전기사 직업이 거의 한 1000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나 당장의 문제를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버나 타다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다.
보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는 이게 컴퓨터의 반도체나 컴퓨터의 가격이 파란색처럼 급격하게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1년 반마다 18개월마다 2배로 이제 성능이 좋아진다.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빨간 선처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잡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하던 잡들이 뭐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이피스트가 1960년대에는 뭐 미국에서 만든 몇십만 명이었고요. 좀 이따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비서들이 타자 친구까지 하면 한 400만 명이었다라고. 근데 지금은 다 타이프는 뭐 회장님도 자기가 치지 비서한테 타이프 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뀌고 있다. 바뀌니까 보라색처럼 그 조둑의 불균형 상태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불만이 많고 전 세계가 뭐 약간 파퓰리즘적으로 많이 빠지는 이유는 이러한 현상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하고 AI가 나오게 되면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일자리는 뭐 실리콘밸리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런데 전부 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그러니까 지금 코딩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AI가 훨씬 더 이 프로그램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어요. 제가 어디 다른 데서 특강을 하는데 한 어머니가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컴퓨터 사이언스 했고 우리 애들도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벽돌공으로 집을 짓는 거 하는 훈련 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건축가로 설계를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 코딩하는 거는 이제 뭐 서울사이버대학의 젊은 교수가 옛날 뉴스에도 한번 나왔는데 챗GPT 안 쓰면 감점한다. 쓸데없이 왜 10시간을 드냐. 이거 몇 분이면 얘가 해주는데 그걸 보고 나서 자기가 피드백하고 이걸 갖다가 고쳐나가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법이라든가 어카운팅, 회계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AI가 훨씬 잘하게 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태제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초청을 받았고 옥스퍼드, 스탠포드, 태제대학교 세 학교가 그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한 열흘 정도 트레이닝을 받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친구들 세 학교에서 토론 배틀을 좀 해보자. 그래갖고 토론 배틀을 저희 태제대학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지난 5월달에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몇 달 동안은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옥스퍼드에서 오케이 참가하겠다. 그러면 그 프로포절 기한을 좀 달라, 기획안을 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중남미에 출장을 가 있었던 때였는데 이걸 또 누구한테 시키지? 막 이러다가 챗GPT를 하자. 그래갖고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서 돈은 우리 태제대학교에서 될 테니까 세계 대학 학생들이 팀을 2명 내지 3명이 나와가지고 토론 대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기한을 좀 만들어 달라고 챗GPT한테 얘기를 했더니 얘가 놀랍게도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토론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가 브리티시 팔레먼트 토론, 그다음에 링컨 딕슨 토론, 그다음에 정책 토론인데 어떤 거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 토론하겠다고 답을 줬고요. 그랬더니 또 물어보는 게 그럼 누가 그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 기준은 뭐냐. 그래서 제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서로가 반박하는 토론 대회이기 때문에 로지컬하게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득력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친절하게 해야 되고 뭐 몇 가지를 쭉 했더니 그거를 뭐 크리티컬 띵킹 30%, 뭐 크리에이티브 뭐 40%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까지 해갖고 한 3페이지 정도의 기획안을 한 15분 만에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또 디플에다가 만들어진 걸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그런 다음에 디플에다가 번역을 시켜가지고 제 스타일로 좀 영어를 고쳐갖고 보내줬더니 옥스퍼드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사실 기존에 기한을 하고 뭐 이런 걸 만들어내고 하던 것을 일반 사람들이 루틴하게 하던 관료제적인 많은 일들이 이제는 AI의 도움으로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 태제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심화학습하는 것은 이 챗GPT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눠가면서 해서 교수님이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주게 되는 걸 갖고 런메이트라는 것을 지난 한 8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특허를 출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이제는
선생님 꼭 가르쳐줘야만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호기심을 가지고서 찾아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던 걸 했는데, 예를 들면 월마트하고 아마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통을 잘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원래 책 장사 했던 데인데 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통을 잘하느냐를 가지고서 결국은 미국 시장을 완전히 이제 장악하게 돼갖고, 현재 뭐 아주 낮은 뭐 5%도 안 되던 시장 마켓에서 15% 이상의 시장 점유율, 가장 큰 월마트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매출 변화도 완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뭐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커머스에서는 아주 더 압도적으로 아마존이 지금 최고의 선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비슷한 예로 저희가 학교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책을 읽고 저희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지금 이제 뭐 영화 산업을 완전히 다 그 이제 없애버리고, 영화관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넷플릭스가 이제 운도 좋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블록버스터가 엄청나게 100배 이상 큰 회사였는데, 거기는 그 비디오를 빌려주고 이제 대여해 주는 데였는데, 얘네가 처음 넷플릭스 시작할 때는 이제 DVD를 빌려주는 것 쪽으로 이렇게 막 전환하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전환하는 단계였는데, 빌려주고 나서 반납을 안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또 클레임을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때 직원 하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빌려주고 반납받고 하지 말고 아예 쏴주면 안 되니까, 어차피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게 지금과 같은 이런 넷플릭스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고, 전 세계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돼서 지금 뭐 2억 정도가 이 넷플릭스의 가입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디어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데 역사학자들이 제일 크게 인류 문명사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라고 하면은, 뭐 전기도 있고 증기기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고로 꼽는 게 사실 인쇄술입니다. 인쇄술이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요시미순야라고 동경대 교수가 쓴 걸 보면 중세가 완전히 인쇄술에 의해서 세상이 완전히 다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1088년에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 이제 유럽에서의 대학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는 귀족이나 왕들 같은 사람이 유명한 지식인들을 불러다가 자기 아이들을 이제 이야기를 시켜서 가르치게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도시에서 상인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참 우리도 그러면은 그런 뛰어난 사람들을 모셔다가 이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사실 볼로냐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세기 그 1455년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하기 전까지는 결국은 다 말로 하는 걸로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그 당시까지는 이제 출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우가 또 다른 예를 하나를 보게 되면, 이 캐톨릭의 중세의 암흑시기라고 하는 것이 인쇄술 때문에 깨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313년에 예수님 돌아가시면 313년 300년 동안 박해를 받다가 이제 로마가 이거를 인정해 주자라고 하고, 380년에는 완전히 국교로 정한 다음에 16세기, 그러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중세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들도 교황의 밑에 있었고, 교황이 허락을 해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고, 모든 인간은 존재하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도 다 성화만 그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됐습니다. 당시에 15세기 16세기에 이탈리 안에서도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남자들은 10%, 여성은 2%밖에 안 됐다고 그러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은 신부님들만 읽을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필경사들이 이거를 복사하려면 1년에 성경을 2권이나 많이 해야 3권밖에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 독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충분히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 성당에 가보면은 스테인글래스의 그림이나 이런 게 많은 것처럼 이걸 이미지로 했는데, 이게 깨지기 시작한
드라마틱한 것이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조직이 커지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면죄부까지 팔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옥에 빠진 것도 면죄부를 여기서 사게 되면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하고서 이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했고 이걸 반박문을 95개 조항을 해갖고 교회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이제 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인쇄술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찻잔의 폭풍으로 사라졌을 텐데 이때 인쇄술이 이제 15세기 중반에 나와갖고 이제 16세기 초지 않습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한 거가 그래갖고 마틴 루터가 이 이야기를 한 거를 95개 조항을 프린트를 한 게 6개월 동안 유럽 전역에 30만 장이 이제 붙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스위스에서 스윙글이라든가 칼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캐톨릭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라 원래의 이야기를 성경을 그리고 루터가 도망가 갖고 이제 살해 위협이 있어 갖고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것이 이제 수천 부씩 이제 찍혀서 팔려 나가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더니 여기에 봤더니 뭐 이런 거죠.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중요하냐.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한 걸 갖고 다 보면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를 하면서 인간을 다시 발견해 갖고 그리스 이제 초창기에 있었던 그림들 뭐 조각들 같은 거 다시 다 등장하게 돼서 그건 이제 르네상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사람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자연 현상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분석하기 시작해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같은 걸 얘기하게 되고 과학의 발전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뭐 knowledge is power,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제 아는 게 힘이다 하면서 교육이 더 확산이 됐고 그걸 다 이제는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산업혁명까지 일어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권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혁명까지 이제 일어나게 됐고 왕에 대한 권력의 도전, 뭐 미국에서 이제 독립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상권 분립하고 대통령제를 미국이 처음으로 발명을 해낸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왕이 모든 권한을 다 가졌는데 이거를 셋으로 쪼개자. 뭐 재밌는 얘기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4년 임기 2번 하고 내가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아니 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만두십니까? 그러면 아들한테 그러면 이 대통령을 물려줄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선거를 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특이한 것을 만들어내갖고 지금 250년밖에 안 된 게 대통령제입니다. 자, 이런 변화가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고 이런 미디어의 변화가 지금 AI, 뭐 디지털,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한데 합쳐갖고 변하는데 어느 정도로 빠르게 변하냐면 이제 미래 인류를 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레이 커즈와일이 2005년에 쓴 책에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다가온다. 특이점이 다가오게 되면 어느 때냐면 2045년으로 처음에 예견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7만 년 전에 사라진 네안데르탈인하고 우리 현재 인류하고의 차이보다 현재 인류하고 2045년에 나타나게 될 초인류하고의 차이가 더 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에서 나중에 디지털 교라는 마지막 챕터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가 이제 인간이 사피엔스가 아니라 데우스, 신적인 존재가 될 거다. 2050년 정도가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작년에 레이 커즈와일이 싱글테이션 니어로 더 빨리 온다. 2022년에 챗 GPT 나오는 거 보고 나서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해서 언제쯤이면 AI가 사람의 이 지성을 뛰어넘을까 하는 것을 작년에 놀랍게도 2029년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4년 정도 지난 거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디지털이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 산업, 네트워크로 모든 걸 연결하는데 그게 돈이 안 드니까 이걸로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유통이나 이런 마켓 시장이 두 가지 형태로 막 바뀌고 있는데 하나가 플랫폼 비즈니스고 또 다른 하나가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로 막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이거 전부 다 우리가 한 20불 정도씩 내는 서브스크립션이 되고요. 서브스크립션이 그러니까 구독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이거 말고도 저는 뭐 뉴욕 타임즈도 20불 내고 보고 대개 한 20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마켓에서 서로 거래를 하려면 소위 말하는 소셜 트랜잭션 코스트가 많이 드는데 지금 트랜잭션 코스트가 거의 제로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을 활용해서 이러한 트랜잭션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이런 서브스크립션을 갖고 엄청나게 빠르게 등장하고 있고, 우버도 보면은 뭐 제가 농담으로 합니다만 봉이 김선달이다. 사실은 자동차 한 대 안 갖고 있고 기사 한 명 고용하지 않았는데 놀고 있는 차하고 기사들을 연결만 시켜주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고리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벌고 있냐면 8년 만에 14,000배가 기업가치가 올랐고, 현재는 20세기를 풍미했던 자동차 기업 3개, 그러니까 포드, 그다음에 GM, 그다음에 크라이슬러, 이 3개의 기업 가치를 합친 것보다도 우버 하나가 더 이제 기업 가치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20세기에는 대량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최고의 빌딩, 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맨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얘기했는데, 저거는 모든 거를 한데 집적을 해서 마치 우리 청계천에서 뭐 단추 공장도 있고 직물 공장도 있고 옷도 만들고 패션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뉴욕이 그런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시는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6년에 지어진 100층이 넘는 세계 최고의 빌딩이었는데, 저게 얼마 만에 지어졌냐 하면 사실은 1년 45일 만에 지어졌습니다. 다 조립을 해서 뉴욕에서는 이제 철도까지 놔주고 거기서 조립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집중화 현상. 이제 서울에도 우리가 다 아직도 대도시 집중화 현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원격으로 의료도 되고 원격으로 교육도 되고 이제 AI가 되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새로운 뭐 이야기를 해갖고 이게 CS에서 발표도 하고 그런데 우븐 시티라고 해서 완전 스마트 시티로 이제는 로컬로 한 3, 4만 명 사는 그런 걸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요.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이것도 뭐 재밌는 얘기인데, 메타버스에서 뭐 중국 친구들이 제주도 땅을 다 샀다. 그러니까 메타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걸 재미있어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요. AI가 시대로 되면서 의료도 다 달라져 갖고 이제 옛날에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본과에 들어가면 많은 걸 외워갖고 맨날 시험 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만이 이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인 에릭 토폴이 3권의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만, 하나는 The Creative Destruction of Medicine, 그러고는 청진기가 사라진다, 청진기로 진료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청진기가 사라진 이유라는 책으로 번역이 된 거는 너무 재미있는 타이틀이 The Patient Will See You Now입니다. 이제 환자가 의사를 평가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아프면은 네이버 찾아보고 구글 찾아보고 가지, 그냥 나 어디 아파요 이렇게 안 갔는데 의사가 제대로 알고 진찰을 해주는가를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딥 메디슨에서는 이제는 그 영상 같은 거 분석하는 그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IBM 왓슨 같은 게 개발이 돼갖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암 진단부터 다 이걸로 하게 됩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고대 총장일 때에 우리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특강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진찰하고 하는 거가 의사가 할 일이 아니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의 인기 그 진료과가 영상의학과였습니다. 여자 선생님들 중에 아주 뛰어나신 분이 영상의학과를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판독을 잘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그런데 제가 이게 언제까지 갈까? 여기는 뭐 그 응급도 없고 수술도 없고 이거 판독만 잘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건데. 근데 올해 그 지난 12월 달인가요? 뭐 요즘 뭐 의정 사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과를 진료과를 이제 자기 선택을 하는데 미달된 과가 딱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산부인과고 또 다른 하나가 영상의학과였습니다. 이제는 이거 분석은 훨씬 더 IBM 왓슨 같은 이런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하게 되고 AI가 잘하게 되니까 그렇죠. 뭐 미래는 굉장히 빨리 바뀌어갖고 이제 뭐 크리스퍼 가위 같은 것에 의해서 이제 그 유전자도 조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장기도 지금 만드는 상태로 가게 되고 혈액도 지금 만든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막 벌어지게 돼서 인간 수명도 2015년에 10년 전에 나온 건데 타임즈 표지 모델이 그 해에 태어난 애가 몇 년 정도 살 건데 142세.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아까 제가 20세기 말씀드렸습니다만 20세기까지 살던 우리 인류는
30년을 원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면 두 세대 사는 거 정도밖에 우리의 머릿속은 없는데 이게 5개 정도까지 살 수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결혼을 하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애 낳아갖고 30년 동안 해갖고 60대면 정년해갖고 되게 10년 안에 돌아가시는 게 패턴이었는데 이게 무너진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53세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00년 동안 안 바뀐 거였거든요. 뭐냐면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찾아봤더니 고려시대의 왕은 평균 수명이 43세였고 기록이 유일하게 있는 거가 조선시대는 46세였는데 53세가 우리나라 1950년대였습니다. 지금은 여성이 87세, 남성이 80세로 이렇게 늘어났고요. 여기 있는 것 옆에 있는 통계처럼 2017년에 WHO하고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영국에서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2030년에 얼마까지 살까라는 걸 했는데 압도적인 1위가 한국이었고 90세 이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100세 이상 물론 사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100세 이상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이 옛날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뭐 친구들도 뭐 10년, 15년 전에 은퇴한 친구도 아직도 그냥 그 뭐 등산 다니고 소주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세 번째 라이프 사이클을 최소한은 준비하기 위해서 50대, 60대도 트레이닝 받아야 되고 교육 받아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하나도 없어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학교 안 다녔던 것하고 비슷하게 그냥 살다가 아프면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20세기는 대량 생산 제조업사에서 21세기는 빅 이카노미로 빨리 바뀌게 되고요. 2030년이 되면은 85% 직업이 20세기에는 없던 그 직업이고 유럽은 벌써 30시간 근무. 미국도 1940년대에는 주 70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30시간으로 되고요. 스페셜리스트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페셔널. 모든 문제를 다각도로 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디자인 띵킹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뭐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호모 파베르라고 해서 공작하는 인간에서 호모 루덴스로 간다는 게 이제 하우징거의 네덜란드 철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돈을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쓰는 게 거의 대부분 그런 오락적인 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화 보고 뭐 아니면은 콘서트 가고 뭐 이제 축구 경기 가고 뭐 얼마 전에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뭐 암표를 170만 원 주고 가서 샀는데 그것을 인정을 못 받아서 들어가지도 못했다는데 그 정도로 돈 쓰는데 그런 데로 가고 있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이거는 동경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건데 이것도 굉장히 뭐 이게 생각해보면 다 뻔히 아는 내용인데 좀 충격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는 거가 야 우리가 노인네들은 안 죽고 계속 오래 사는데 이거 1대1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다. 그러니까 점점 불안하고 노인들은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는 요시카와 히로시라는 교수가 한 건데 이거는 멜서스식의 18세기식의 사고방식이다. 우리도 배울 때 그렇게 배웁니다. 생산의 3대 요소 그러면은 토지, 노동, 자본. 그러니까 노동이 있으니까 이건 인구로서 생각을 하는데 이 히로시 교수, 요시카와 교수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은 이노베이션, 기술이 한 명이 100명을 먹여 살 수 있는 그러한 생산성이 있는 건데 이거 자꾸 왜 1대1로 이렇게 해갖고 뭐 니네들 힘들겠다. 젊은 애들한테 이렇게 겁을 많이 주느냐.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이제 점점 뭐 아까도 기기카남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로 창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뭐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처럼 집에서 네트워킹을 해갖고 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뭐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교육, 법률, 의료, 뭐 새로운 사회 시스템 아마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왜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죠? 옛날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대표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 5천만의 의견을 이 디지털로 하면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왜 대표를 뽑아 그 사람들이 내 생각하고 달리 마음대로 일을 하고 거기다 돈을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막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뭐 그 우리나라 대형 로펌 한 10개는 전부 다 이제는 AI를
활용을 해서 이제 로스쿨 나와도 젊은 변호사들이 취업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도 옛날에는 이제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빨리 이제 온라인 교육 같은 것이 막 진행이 됐는데 호주 같은 데는 아주 대표적으로 대형 강의실은 이제 하나도 없어지고 전부 다 워크숍 할 수 있는 세미나실로 다 바꿔서 저도 이제 고대에서 총장할 때 SK에서 후원을 받아서 SK 미래관을 줬는데 7층짜리 건물인데 교실을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카페, 그다음에 세미나실, 그다음에 집중 연구소 이런 걸로 바꿨습니다. 정리를 조금 더 하게 되면 이제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과학자라고 그랬지만 자기를 아티스트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제한되어 있지만 상상력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자기는 I'm enough of the artist to draw freely upon my imagination. 내 상상력으로부터 모든 것을 끌어낸 나는 아티스트다. 사실 21세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AI가 지식은 다 커버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아티스트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제 그냥 뭐 흥미로 얘기를 드리면 생각을 이걸 없애야 돼요. 지금 이제 1가구 2주택을 우리는 페널티를 매기고 있는데 저는 40세 이하는 1가구 2주택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에 하나 있고 지방에. 보시면 러시아 같은 나라도 이게 무슨 돈 많은 부자 얘기냐라고 하는데 러시아 이제 주 4일 근무제 4.5일제 주 4일 근무제가 되면은 3일 동안 가 있을 데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은 맨날 차박하고 텐트 가지고 다니고 그러는데 집을 지역에 가져야 된다. 러시아도 공무원들한테는 모스크바 근처에 30분 1시간 떨어진 데 나차를 다 줘갖고 거기 가서 뭐 푸틴도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노르웨이는 평균 2.5개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채. 제가 한일 경제인협회에서 이제 뭐 좌장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본이 지금 현재 900만 채가 빈집으로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300만 채는 아예 쓸 수가 없는 거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친구들이 굉장히 일본 여행을 많이 가는데 왜 도시로만 가나? 도시에 가갖고 비싸게 호텔에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에어비앤비를 리노베이션을 정말 젊은 사람들이 일본 친구들하고 같이 해갖고 에어비앤비 사업을 활성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에 서서히 이제 노인들이 돌아가시면은 빈집들이 막 생기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공부한 제 후배 교수 한 분은 나가사키 근처에 그 섬인데 한 45평 정도 되는 2층 집 괜찮은 집을 자기 친구 교수가 이제 일본 교수가 돌봐준다고 했고 샀는데 한 3천만 원을 주고서 2층 집을 하갖고 등기 이전까지 다 했다 그러거든요. 사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한 스마트 시티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게 돼서 이제 지방화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 조금 이따 이제 다른 거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홍익대에서 이제 건축학하는 유현준 교수가 이 아이디어를 좀 줘갖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도시가 밀집화가 되면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다 밀집화가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게 이제 지하철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일 많이 유통이 되는 거가 사실은 배달, 택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나라처럼 강남은 몰려 있는 데는 지하에 예를 들면은 압구정도 현대 아파트를 재개발하게 되면은 한 10층을 파갖고 지금도 이제 뭐 이천이나 광주에다가 샌드위치 파넬로 뭐 창고 짓다가 맨날 불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콘크리트 단단하게 해서 거기를 전부 다 그 집화장을 해갖고 한 1m 정도의 그 통행구를 만들어서 로봇이 배달하게 되면 메인 포스트마다 하고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도 끌고 다닐 필요 없고 거기서부터 락카에다가 다 넣어주게 되면 우리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서 지금 왔습니다라면 비밀번호 뜨면 거기 가서 찾아내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 거가 훨씬 날 텐데 왜 이걸 안 하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이 하이퍼루프는 사실 이 일론 머스크가 시작을 한 건데 저도 이제 이 아이디어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세종시에다가 국회의사당 짓는데 1조 6천억이 든다라고 하는데 세종시까지 우리가 테스트로 이 하이퍼루프를 놓게 되면 여의도에서 세종시까지 이건 뭐 계속 기관사 없이도 달리는 거고요. 5분이면 갈 수 있는데 왜 거기다 집을 줘야 되는 거지? 사실 전 세계가 지금 뭐 LA하고 샌프란시스코를
대표적으로 한다면 전 세계에서 200개 회사가 이걸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1029km인가 1026km까지도 실험을 성공을 했거든요. 굉장히 앞서가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오면서 일일 생활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1시간 생활권 부산에서 서울까지 20분이면 올 수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비행기가 시속 800km로 평균 달리는데 이거는 1200km고요. 그러니까 아진공 상태로 3m짜리 관을 해갖고 그걸 98% 정도의 진공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를 자기부상 열차로 해갖고 계속 당겨주게 되면 에너지를 거의 안 쓰면서도 달릴 수 있는 그런 것가 되기 때문에 이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전 세계를 이제는 이게 도시의 지하철이 아니고 전 세계를 저렇게 그 연결시킬 수가 있다. 심지어 베링해를 하면은 칠레 남단까지 그렇게 갈 수 있다. 비행기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뭐 지금 새로 계속 뭐 중앙일보에도 며칠 전에 나왔던 건데 북극 항로가 이제 온난화 때문에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해갖고 현재는 로텔담에서 유럽에서 우리 아시아까지 오는데 이제 보통 22,000km 한 40일이 걸렸는데 또 중간에 해적도 있고 그 싱가포르이 발전한 거는 중간 기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했는데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15,000km 아주 짧게 하면 12,000km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물동량을 옮길 수 있어서 지금 현재 포항이나 아니면은 부산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고 푸틴이 매년 동방경제포럼을 블라디보스톡에 와서 하고 있는 이유가 2박 3일 하는 이유가 이 항로를 개척해서 아시아로 나오려고 하고 있고 시베리아 저쪽 꼭대기에다가 지금 도시를 건설하고 그린랜드를 미국이 자꾸만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북극 항로가 굉장히 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이건 이제 뭐 동북 삼성도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 같고요. 한일 해저 터널도 여태까지는 이제 막았지만 이게 가라스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당나라 때 했던 포구가 우리나라도 당진이고 거기도 똑같이 당진이라고 쓰면서 읽는 걸 가라스라고 읽는데 후쿠오카 바로 옆인데 거기서부터 이끼섬을 거쳐 대만도를 거쳐서 오게 되면 230km인데 여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하이퍼루프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을 시켜놓게 되면 지금 뭐 최태원 회장이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한일 경제 공동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EU가 약 12조 달러 GDP고 한국하고 일본이 합치면 7조 달러, 그 다음에 중국이 한 17조, 미국이 23조인데 우리 혼자 하면은 우리나라는 2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돼서 이걸 합쳐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2050년 정도쯤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돼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볼 때 여기 뭐 유통하시는 분들 각 산업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캐나다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이스하키인데 웨인 그리스키라는 굉장히 뭐 말도 잘하고 영웅입니다. 이 친구가 한 말이 훌륭한 아이스하키 선수는 퍽을 따라 움직이는데 위대한 아이스하키 선수는 퍽이 이리 갈 곳을 예측해서 움직인다. 사실 이게 유통이나 세상이 이렇게 AI로 해서 바뀌게 되면은 그걸 미리 예측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되게 두렵고 이게 뭐 불확실하고 하니까 안 하는데 또 이런 재밌는 말도 있습니다. 당신이 쏘지 않는 슛은 100% 안 들어가는 슛입니다. 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책을 읽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친구들은 왜 나만 운이 없지? 다른 친구 다 로또가 되는데 왜 나만 운이 없냐고 맨날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이름 뭐니? 그래갖고 장부를 들추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장부에 너도 로또를 받게 돼 있는데 아직 로또를 안 샀네. 그러니까 로또도 안 사고 노력도 안 하고 로또만 맞을 것만을 생각하는 거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21세기에 지금 이제 2025년 딱 4분의 1 이제 지났는데 앞으로 50년, 75년 이때 여러분들 그때까지 대부분 생존해 계실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변할지를 고민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